이곳은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659번지 용산서원입니다. 용산서원은 조선 중기 충신인 정무공 최진립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향사를 지내는 서원입니다. 최진립 장군은 임진왜란 때 동생 최계종, 제종숙인 최봉천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습니다. 병자호란 때에는 69세의 나이로 임금이 포위당한 남한산성 전투에서 모든 장수들이 퇴각하였지만 청군과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인조는 최진립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정려각을 하사하였습니다. 인조의 사액제문은 이러합니다. 국왕은 전 참판 최진립의 영에 고하노니 공은 동국의 인걸이라 굳센 지조 내 공경하여 선심으로 제주를 보내니 죽지 않는 영혼 흠량할지어다. 12대 400년 동안 부자로 살면서 당시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지금도 후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경주 최부자집 이야기. 경주 최부자집의 시조는 일대 최진립 장군이십니다. 지금부터 경주 최부자집은 어떻게 해서 400년 동안 존경을 받았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숙종 25년에 최진립 장군을 향사하기 위해 신도비를 세우고 사당을 세웠습니다. 숙종 37년에는 숭렬사후라는 편액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사액서원은 조선시대의 국왕으로부터 편액, 서적, 토지, 노비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인데 당시 무신으로서 향사받은 서원은 이순신, 김시민 장군뿐이었습니다. 비석의 높이는 3m에 이르르며 비석을 받치고 있는 거북은 웬만한 무덤 크기로 조선 후기 석조 예술의 백미를 보여줄 정도로 섬세합니다. 신도비의 비문은 조경 선생이 짓고 글씨는 관찰사 조명겸이 썼습니다. 용산서원 편하는 이서의 글씨이며 서원기는 실학자 이익 선생이 쓴 것으로서 당시 치열한 당파의 시대에 모두가 당파를 떠나 뜨거운 추모 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 근검, 도덕 등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의정부에서 뽑은 관직자에게 주어지는 청백리에 선정됩니다. 이로써 경주 최씨 정무공파는 조선 후기 명문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최진립 장군이 무신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아들인 이대 최동량은 아버지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진립 장군이 아들 최동량에게 쓴 편지를 보면 어느 노는 노비에게 농사 짓게 하는 등 일을 잘하는 노비에게 성과를 주는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대 최동량은 일찍이 경주 내남면 이조리 일대 경작지를 개간하고 이항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항법은 논에 직접 벼씨를 뿌리는 농사법과는 달리 벼의 모종을 일정 기간 모판에서 재배한 뒤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논으로 옮겨 심어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이항법을 도입한 덕분에 노동력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모종을 재배하는 동안 보리를 생산하는 이모작으로 생산 능력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대 최동량은 소장농에게 전행을 일삼는 토지중간 관리자인 마름을 없앰으로써 소장농의 이윤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자 소장농은 앞다퉈 최부자집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최부자집은 3대 최국선 시대의 부가 극대하였습니다. 3대 최국선은 궁궐에 있는 사홍원의 참봉을 지냈습니다. 사홍원은 궁중의 음식을 도맡아보던 관청입니다. 3대 최국선은 수년간 사홍원에서 근무하다가 고향인 경주로 내려와 집안 살림에 몰두하였습니다. 현재 경주 교동마을에 가면 교동법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대 최국선이 사홍원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하여 경주에 내려와 법주를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교동법주는 찹쌀 발효주로 지금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동법주는 유통기한이 짧아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경주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당시에는 소장농이 3알을 갖고 지주가 7알을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3대 최국선은 다른 지주와는 달리 지주와 소장농이 동등하게 이윤을 배분하는 5대5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장농들은 최부자집의 농사를 서로 먼저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소작농의 이윤이 증대하는 동시에 열심히 일한 만큼 생산성도 높아 소작농과 최부자집 모두 이윤이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 때도 먼저 최부자 집의 땅을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3대 최국선 때 조선의 3대 부자 서열에 오른 것입니다. 1671년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고 도적대 무리들이 최국선의 집에 나타나 칼로 얼굴을 긁고 허벅지를 찌르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농민들은 앞다퉈 덕망 높은 최부자 집을 돌아가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3대 최국선은 나만 잘 살고 이웃이 못 살면 아무리 합법적인 부의 축적이라도 모두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문의 운영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하층민들과 공존하는 상생을 선택합니다. 도적대를 벌하기보다는 흉년의 곳간을 열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죽을 끓여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도록 하며 담보문서들을 모두 불태워 담보를 맡긴 하층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공정과 상생을 실천하며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만들어졌으며 재물은 움켜쥐면 썩어 거름이 되고 나누면 세상을 이롭게 한다 말합니다. 이로써 경주 최부자집의 나눔의 실천 또한 완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경주 최부자집이 내남면 이조리에서 지금의 교동으로 옮긴 건 7대 최영경 때입니다. 지금의 교동은 당시 조선시대 향교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촌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림들은 향교 옆에 최부자 집안이 집을 짓는 것은 향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결국 최부자 집안은 집터를 향교보다 한자 이상 즉 30cm 이상 낮게 짓는 방법으로 유림을 설득하여 지금의 교동으로 집을 짓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부자 가문의 육훈. 하나,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둘, 만석 이상의 재산을 갖지 마라. 셋,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넷,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 시집온 며느리에게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소과와 대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하여 대과에 시험 칠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이때 성균관 학생을 진사 또는 생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진사는 벼슬이 아닙니다. 당시 조선 후기는 당파 싸움이 심하여 잘못 휘말리면 한 집안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는 말은 양반으로서의 지식은 갖추되 벼슬을 하지 말고 집안을 지켜라는 의미입니다. 만석 이상의 재산을 갖지 마라는 말은 만석 이상은 소작농이나 사회에 환원하여 상생을 하겠다는 최부자집의 실천 덕목입니다.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마라. 흉년기에 먹을 것이 없는 농민들은 땅을 저렴하게 팔아 곡식을 샀는데요. 이렇게 저렴하게 산 논을 쭉 빼기는 며 한섬에 샀다고 하여 한섬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흉년기에 저렴하게 땅을 살 수 있지만 사지 않는다는 것은 최부자집의 재산 증식에 대한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제대로 없었던 시기입니다. 팔도를 다니는 과객을 맞이하기 위해 1인용 반상을 500개나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부자집 과객일기 기록에 의하면 하루 저녁에 228명의 과객을 대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객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독상으로 대접하였는데 이는 최부자집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울러 과객을 후하게 대접함으로써 최부자집의 덕망이 전국적으로 높았다고 하며 과객으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제공받았다고도 합니다. 이 당시 추사 김정희 선생 등 수많은 사람들이 최부자집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은 백성들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백리는 40km입니다. 반경 백리이면 경주 지역 전역입니다. 쌀통을 집 밖에 두어 쌀을 가져가는 사람이 최부자집 사람들과 얼굴이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도 하였습니다. 시집온 며느리에게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애환을 느껴야 그들의 마음을 알고 베풀 수 있다는 큰 가르침입니다.
조선 후기 30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던 경주 최부자 집안은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자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1907년 나라를 빚더미에서 구하기 위해 일어난 국채보상운동 11대 최연식 선생 주도로 시작하였으며 당시 경주 군민 대부분인 5천여 명이 동참하였습니다. 이것은 최부자 집안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았기에 경주군민 대부분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의 국권이 상실되자 11대 최연식 선생은 아들인 12대 최준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고 일체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2대 최준은 10살 때부터 최익현, 신돌석, 최시영, 손병희 등의 영향을 받아 항일 독립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2대 최준 선생은 조선국권회복단과 대동청년단, 대한광복회에 관계하면서 거액의 독립자금을 제공하는 등 독립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1917년 공주 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기도 하였습니다. 1918년 12대 최준 선생은 전 재산을 담보로 하여 백삼무역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백삼무역회사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약 1,000억 원의 돈을 독립자금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1926년 12대 최준 선생은 동생 최환이 임시정부 의정원으로 활동하다가 일제에 의해 순국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해방이 되고 백범 김구 선생을 통해 12대 최준 선생이 임시정부 자금 60% 이상을 지원했다는 업적이 사람들에게 공개됩니다. 그러나 12대 최준 선생은 부자가 나라를 위해 돈을 내놓은 게 무슨 큰 일이냐며 공적이 알려지기를 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지금까지 쌓은 부는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 그러면서 400년간 이어온 집안의 명성을 이어갈 새로운 계획을 발표합니다. 모든 것이 무지한 탓이다며 인재를 양성할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단합니다. 1947년 영남 주요 가문을 참여시켜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을 설립하고 대표 설립자가 됩니다. 6.25 동란 중에는 서울에서 경주로 피난 온 교수와 학생들을 위해 초급대학인 계림학숙을 설립합니다. 이때 남은 모든 재산과 집, 선산, 심지어 교동의 친척 일가들이 집까지 모두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수백 년간 전해온 집안의 보물급이며 국보급 유산 8,800여 점을 학교재단에 기부합니다. 모든 재산을 심지어 친척들이 뜻을 같이하여 사회에 환원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당시에 대부분 사립대학이 부정입학 등 온갖 부정이 만연하였습니다. 12대 최준 선생은 어떤 부정도 없이 아주 모범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5.16 혁명 이후 최고회의는 대학정 비령을 만들어 사립대학의 요건을 강화하고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대구대학 교수 출신으로 삼성의 사장단 중 한 명이었던 신현학이 삼성에서 대구대를 인수하겠다고 접근하였습니다. 최준 선생은 더 이상 좋은 대학으로 발전시킬 여력이 없었기에 경주 최부자 집을 방문한 삼성 이병철 회장이 대구대를 한강이남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대학 운영권을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이병철 회장은 최준 선생에게 어떠한 동의나 알림도 없이 대구대학을 박정희에게 넘깁니다. 대구대와 청구대가 통합하면서 영남대학교가 설립되고 학교의 주인은 박정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부자집이 기증한 집안의 보물 등 8,800여 점은 4,000여 점만 기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대 최준 선생은 영남대는 박정희 대학이 아니다. 영남대는 경북도민의 대학이다. 영남대학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사립학교가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투사 최준 선생이 세운 학교가 최고 권력자의 손에 넘어가고 집안의 보물과 국보까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찾아야 할 숙제입니다.